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아마 얼굴 보시고 아까도 누가 땅콩 하시는데 그 유명한 땅콩 대명사가 의치 않게 된 전 대한항공 성장 출신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앞으로 오시죠. 네, 항상 행사가 그렇듯이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일 여러분이 기다려 주셨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마이크가 없나요? 네. 자, 두 분은 저하고 인연이 남다르게 있으십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는 매 주말 탄핵 집회에 나오시고 계신데 주블리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응원봉을 또 들고 나오셔서 우리 탄핵 집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응원해 주고 계시고요. 전현희 의원님은 권익위 위원장을 하셨죠. 제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라는 사건을 고발한 뭡니까? 공익제보자였죠. 그래서 공익활동,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시는 전현희 의원님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블리 김병주 TV, 또 전현희 TV, 벨리민주, 오마이TV 이렇게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탄핵 국면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이 망상적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이재명 전 대표님과 관련한 이 사법 리스크론을 꺼내기도 하고 또 이번 3월 26일로 이제 돼 있는 재판 결과를 두고 왈가불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 계속 재판장도 함께 하셨는데 그때 소회는 어떠셨나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우리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 극우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적인 문제로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출마를 하더라도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또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이 박탈될 것이다. 이런 사실상의 망상적 대변을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데요. 제가 재판정에 자주 함께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정의 특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전현희 의원님의 전현희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독하셨나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네 저희가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양심을 믿고요. 정적 이슈라는 코너에서 이 건을 다루신 걸로 알고 있고 조회수가 상당히 월등하게 뛰어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 건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다면. 네, 일단 지금 현재 선거법 재판 또 위정교사 문제, 대장동 재판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 재판은 3월 26일에 결론이 2심 판결 선고가 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법상식에 비추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그러니까 저를 믿죠? 네. 예, 제가 변호사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지지 않고 거의 모든 사건을 거의 이기는 그런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제 사랑 쪽팔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 그동안 쭉 법리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견을 저도 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무조건 무죄 나옵니다. 열심히 같이 네. 무죄가 있지만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서로가 상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3심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면 대법원으로 재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대선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법원 재판이 어떻게 되냐 이게 쟁점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 교과서도 많이 찾아보고 헌법학자들의 견해 다 찾아왔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소추돼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데 이 소추의 의미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게 소고요. 추는 공소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재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추는 공소 제기와 재판 진행 두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재판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형사상 재판도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중단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던 형사재판이나 재판들은 중단이 되고 임기까지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전현무 최고위원 정말 일 제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저도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계엄령이냐라는 생각을 할 때 과감히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국방위에서 망상가가 또 가지는 험한 말도 많이 들으셨는데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계엄은 사실 예고가 되었죠. 우리가 징후가 있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1대 29대 300 법칙. 큰 사고가 나려면은 작은 징후가 300개가 있고 좀 더 큰 징후가 29개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어요. 시멘트가 떨어진다든가 시멘트에 금이 간다든가 했던 300개 이상의 징후가 있었고 사고 나기 한 달이나 1년 전부터는 빔이 쉰다든가 뭐 그런 대형 징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함으로써 대형 사고가 순식간에 났죠. 이번 계엄도 그런 징후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김용현 그 당시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지명되자마자 이것은 계엄 이제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 지명과 동시에 제가 앞으로 계엄을 하겠다. 정치적인 위기가 때 예를 들면 탄핵으로 갈 때 실제 계엄을 하겠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당대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최고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죠. 지금 망상가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 특히 군에서 오히려 저한테 많이 비난을 했어요. 후배들이. 아니 선배님 지금 군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에 동원됩니까? 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너무 화살이 커지고 할 때 이제 박선은, 김민석, 구승찬 국방위원이잖아요. 같이 뜻을 모아서 혼자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되겠다. 같이 이거는 확실하니까 서울에 봄팀을 만들자라고 해서 봄팀을 만들어서 내용을 했죠. 지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용현 장관, 신원식 장관이 있을 때는 제가 신원식 장관은 궁자 대 궁짝하면서 되게 강성인데도 불구하고 계엄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기본은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김용현이가 되는 순간에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하는데 다 충암파예요.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 충암파잖아요. 그 다음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핵심 키맨이 3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 그 중에 방첩사령관 예인영이 이미 충암파로 채워졌고요. 3명 중에 2명이 충암파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키맨 중에 1명이라도 동의 못하면은 성공 못하게 돼 있는 것이 계엄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징후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미 윤석열은 23년 8월 달부터 반국가 세력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든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반국가 세력하면서 척결하겠다. 강복절 경축사에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것은 징후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반국가 세력이 뭐냐라고 계속 묻고 따졌을 때 자기의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경호처장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자기 공간에 모아서 수시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친위 부대를 만드는 정황들. 아니 식사하는 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 군에서는 자기 직속 상관하고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휘계통이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은 되게 금기시역입니다. 왜냐?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LG 회장이 삼성 회장 동의도 없이 삼성 사장 3명을 불러서 자기가 집에서 식사한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징후를 보고 계엄한다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그것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계엄을 6시간 만에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주장했을 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듣는가 하면은 국회의원 가반 이상이면 계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가반 넘지 않냐, 해제하면 되는데 뭔 소리냐 하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에서 계엄을 하려고 한 계엄 문건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원 30명 정도 먼저 잡아들이고 시작을 해요. 그럼 가반을 안 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너들도 한 30에서 50명 잡아들이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쪽에서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엄이 되면은 바로 국회로 가서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국민들도 여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계엄 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교육이 되고 인식이 됨으로써 비상계엄이 밤 10시 반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서 사실 체포될 각오를 하고 국회로 오셨던 거고 또 많은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해제한다 해서 여의도로 사실 잡힐 각오하고 와준 덕분에 진짜 기적적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우리 김병수 의원이 사상장군 출신인 걸 아시죠? 예. 포스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상장군님 옆에서 최고위원 하고 있는 게 참 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게 계엄 당일 저는 그날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좀 빨리 들어가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엄이 발령이 된 걸 전혀 몰랐죠.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일어나봐 지금 뭐 계엄 났다는데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몽사몽 이게 뭔 소리야 아이 무슨. 근데 TV를 켜보니 계엄이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비몽사몽인데 제가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 빨리 와서 이거 다 국회에서 지금 계엄을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짝꿍이라 평소에 자주 의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뭐 경찰이 지키고 있고 경군이 국회로 진입을 하는데 저기 국회로 가면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저기에 그 경군이 점령했을 때 우리가 또 서울의 봄을 받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네, 딱 그래서 기어가 그런 나왔었죠. 거를 다 기억에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가면 계엄군에게 체포된다 하면 무조건 100% 무조건 체포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달려간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계엄이 발포되자마자 다 국회로 간 거예요. 근데 경찰이 다 이 문을 다 막았고 밖에 다 철벽 이렇게 차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출입 통제를 했죠. 네, 출입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히지 않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담벼락을 쭉 따라가 보다 보니 이제 지키고 있지 않는 담벼락이 있어서 거기 뛰어넘어서 갔는데 의원님도 뛰어서 넘어가셨죠? 저는 문 열고 갔어요.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네. 그날 어떻게 국회로 가셨는지 넘어가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김병준 네.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 안 다치셨어요? 다쳤습니다. 구멍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군 출신이니까 항상 정찰, 지형 정찰을 잘하고 저게 취약점을 먼저 보고 아니 근데 약간 감각 키 차이가 그래서 택시로 갔는데 이제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이미 경찰들이 다 에워싸고 있어서 어디가 취약한가 하고 쭉 그 한 바퀴 국회 외곽을 도니까 10m에서 15m 간격으로 그 전부 경찰들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 30m 간격도 있고 있는데 국회 도서관 쪽에 보니까 그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은 이제 그 신분증을 찍고 이렇게 자유를 들어가는 문인데 한 명이 찍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안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께 그 기사분께 잠깐 대기해라. 2분만 대기하고 내가 무사히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요. 그거보다도 저는 비상계엄이 10시 30분에 됐을 때 바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들 녀석이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보니까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비상계엄이 이럴 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 평온하잖아요. 좀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경찰 통제력이 안 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거죠. 거의 진짜로 미친 거죠. 이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저는 뭐 최고위원 중에서 또 자기 분야가 있어요. 저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 바로 이재명 대표께 전화를 했죠. 대표님 그 비상계엄입니다 했더니 이 대표께서 왜 비상계엄을 걸었대요?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차차 그 보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빨리 집을 이탈하십시오. 체포조가 아마 기다릴 수 있으니까 체포될 수 있으니까 이탈하고 국회로 오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도 김체고도 위험해요. 빨리 집을 이탈하세요 하고 했죠. 그때 사실 저희 가족 제가 그런 데는 평생 훈련을 한 사람인데도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이제 체포돼서 고문받고 이러겠구나 그런 상상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완전 긴장을 해서 가족으로 떠는 거죠. 그래서 아들 보고 나가서 체포조가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아드님을 그럼 희생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은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들은 얼굴을 모르는데 저는 알 테니까 택시를 부르고 왜냐하면 차가 오면은 저희 차는 한 2-30분 걸리니까 택시 부르고 나가고 그리고 또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피신할 수도 있잖아요. 표결하고 그럼 이제 집에 있는 현금 다 끌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 3일치 이제 속옷하고 막 넣고
전투 장비가 그냥 늘 비상대 저희들은 그런데 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오분 대기, 오분 훈련이 대기. 안 됐지만 7일치 옷까지 챙기고 집에 있는 현금 다 털어가지고 주머니에 다 챙겨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훌륭하시군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이 얼마나 일사불란했던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전체는 그 텔레방에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기에서 천준호 전략위원장이 바로 국회로 와야 되겠다 올리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올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올리고 저도 계속 가면서 국내 파악을 하고 올렸죠. 그 군의 사단장이나 군단장 할 때 이런 곤란한 상황에 리더는 지침을 빨리 주는 거예요. 행동부행 지침 이런 걸. 사실 계엄은 저보다 잘 아는 분이 국회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 지침을 계속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국회로 와야 된다. 국회의원만 와서는 안 됩니다. 보좌관들도 다 오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부터 전화를 쓰지 마세요. 전화는 추적해서 위치 추적해서 체포조 갈 테니까 텔레그램 전화를 써라. 텔레그램 전화로. 그리고 그것은 국회 도착하면은 계엄군이 이미 에워싸고 있을 때 충돌을 하지 마라. 충돌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몸싸움 하면 바로 한 50명 잡아 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 갖고 그때 우리 의원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거기에서 소통하면서 어디가 취약하다 들어가서 사실 극적으로 아마 한 2시간 이내에 150명 이상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분은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오면서 이재명 TV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네. 사실 이거 포고령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회의원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를 와주셔서 국회의원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국회로 오십시오. 국회로 오십시오 하니까 그때 3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고 그리고 그 방송하기 전에 아마 뉴스공장 김어준하고 이동영 TV, 대형 TV에 전화해서 빨리 유튜브 방송을 해서 국회로 오게 방송 좀 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국회로 온다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그 상황에. 근데 그렇게 그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2시간 만에 엄청난 분들이 왔죠. 그때 특전사령관하고 제가 인터뷰나 면담이나 질문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도착하면 저녁 11시 반이잖아요. 11시 반쯤 오면은 국회가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150명 못 들어오게 하고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꺼집어내고. 근데 와서 보니 시민들 모자는 엄청나니까 진짜 당황했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군사 전문가 김병주 의원님 훌륭하시죠,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다양한 이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기업과 관련해서 이 탄핵 국면의 광장을 나가보면 MG, 여성, 또 이 청년이라는 화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인권과 약자,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또 대변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탄핵 국면 끝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중에 며칠 전에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정말 이런 일까지 했나 싶은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우리 당의 최고의 전략가 또 군사 전문가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계엄을 했는지 모르겠다. 전시사변 국가혼란 사태도 아닌데 왜 윤석열이 계엄을 했을까? 잘 모르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왜 갑자기 계엄을 했는가?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복기를 해보면 이 명태균 게이트 이것이 사실상 계엄의 방아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엄이 발포하기 직전에 검찰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된 건 아니고 언론이 입수를 해서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국정 개입, 공천 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또 박장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윤석열의 육성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때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자신들의 육성이 명태균에게 그렇게 녹음이 돼서 있다는 것을 이미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듯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명태균의 이 폭로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계엄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명태균이 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정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로서는 김건희의 구속을 막고 자신도 그 명태균의 게이트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이 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폭로가 돼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공천개입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건이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당의 공관위원장을 공천을 하는 공관위원장 구성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수사한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그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그 사건을 수사하고 윤석열이 검사로서 몇 년형을 구형한지 아세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윤석열 자신이. 그리고 실제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거는 훨씬 더 무겁잖아요. 윤석열이 공관위원장인데 내 그 공관위원장한테 김영선을 공천하라고 했어. 뭐 이런 얘기가 그 육성 완전히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윤석열이 박근혜 감옥에 갔던 그것보다 훨씬 더한 공천 개입 사건인 거예요. 윤석열은 알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뭡니까? 야당은 특검하자고 하지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곧이어 명태균의 그 녹음이 공개가 될 것 같이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엄을 왜 했을까? 왜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시기에 했을까 하는 그 수수께끼는 제 생각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방아쇠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정확히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사실 계엄의 시점 12월 3일 같이 평온한 날 왜 했을까는 그때 이제 정치적인 위기,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위기로 막 가고 있었잖아요. 그 명태균 게이트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위기감이 있었고, 그때 이제 최혜병 특검법도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최혜병 또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고, 또 여러 가지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제 목적은 더 멀리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윤석열은 머릿속에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 말 안 듣는 세력들, 민주당을 비롯해서 언론인 여러 이런 부류들 자기에게 반기를 든다든가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 반국가 세력을 몰아서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총칼로 쓸어버리고 장기 집권 독재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꿈을 꿔온 거죠. 그것이 계엄을 하는 목적이었는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때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아마 12월 한 24일이나 이럴 때 했으면은 성공했을 거예요. 계엄을. 그러니까 못 참은 거죠. 그리고 12월 3일 같은 그것이 우리 국가적으로는 천운인 거죠. 이걸 빨리 막을 수 있었던 저로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급증, 조바심, 거기에 아마 김건희 등사를 또 심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건 왜 못 막아?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엄을 해야 되는 조건도 아니고 사항도 못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는 친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진짜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쏙쏙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두 분에게 공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이미 사전 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생각,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곧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오늘자 신문에 의하면 7일로 예상하는 그 예측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또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또 극복해야 되는지, 거기 두 가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은 3월 26일에 이거는 이미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탄핵 재판의 선고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3월 7일도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3월 10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판결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3월 14일에 선고가 날지 않을까. 7일보다 일주일 이후죠. 7일에 선고가 나면 좋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이제 평이라든지 지난 대통령들 탄핵 선고를 볼 때에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렸다. 이런 예를 볼 때에 3월 14일설이 좀 가장 유력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마은영 재판관 임명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영 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결정을 했어요. 통상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법률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헌재의 결정은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이 권위를 가진 결정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하자마자 바로 효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 선고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최상목 대행이 위헌이다 헌재가 결정하면 바로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위헌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은 마은영 재판관이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라 무조건 윤석열의 파면에 동의를 할 거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윤석열의 탄핵 재판을 미루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원칙이 맞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임명하는 게 원칙이고 헌법의 전신입니다. 어쨌든 마은영 재판관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재판관이
임명이 되든 임명이 되지 않든 제 개인적 생각은 이미 결심을 했고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만약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이 재판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국힘 쪽에서는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걸 반대하고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변론을 재개해서 재판을 더 변론 갱신대화 절차를 거쳐서 오래 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국회가 그럴 일은 없다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이 현재 8명의 재판관들이 저는 일치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법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 성감위를 경군이 총을 들고 침탈을 했잖아요. 이거는 법에 정해진 내란 행위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는 온 국민이 지켜봤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대변으로 또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헛소리 그런 것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뀔 수는 없어요. 통할 일이 없다. 네, 그래서 무조건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었죠.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다음 주쯤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 그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것이 또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그것은 저도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비상계엄 할 거 아니에요. 계엄이 수시로 일어나는 나라, 그건 후진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그 12.3 내란 비상계엄은 전 국민이 지켜봤고 전 국민이 증인입니다. 이것은 심플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축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일벌백계하는 거죠. 형사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진상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저는 명태균 게이트 등 김건희 특검법이든 내란 특검법이 다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 이런 거는 언젠가는 된다.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명태균 특검법은 원래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있었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당에서 분리해서 명태균 특검법을 별도로 낸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데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본인도 내란과 관련이 돼 있고 거기는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의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면은 나중에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200석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200석 확보는 오늘 당장 하면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파면이 된 다음에 하면은 사항은 좀 더 바뀔 수가 있다. 국민의힘 또는 범여권의 대통령 예비 후보 중에 대다수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뭐 등등 이준석까지도 범여권에 이런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인 것 같고요. 그럼 한동훈이가 조금 파면이 된 다음에 부상을 하면은 그쪽에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200명 안에 들어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고 나면은 아마 상황이 완전히 전환이 될 걸로 봅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윤석열과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제서야 석고대죄하면서 또 퍼포먼스상 할 때 컨절하든가 뭐 삼보일배 며칠 하든가 하고 뭐 당명을 바꾼다든가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파면.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좀 시간의 문제지 잘 풀려가리라고 봅니다. 예.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건희는 건강하시죠? 지금 윤석열은 어쨌든 감옥에 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김건희는 대선 전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돼서 시행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기도 그렇고 지금 국힘이 찬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 여러 가지 볼 때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다. 왜냐? 상설특검이라는 거 아시죠? 네.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또 새롭게 김건희 상설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어요. 상설특검법은 그냥 이미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는 거부권을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합니다. 윤석열 지금도 최상목도 못하고요. 그냥 특검을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상목이 특검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쩐가 바로 특검 검사비는 임명하면 됩니다. 이미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 해당되는 상설 특검을 그 하나 이슈마다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얼마든지 상설 특검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나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민주당이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쪽 다 그 인사들처럼 아스팔트 그분들한테 가서 정강원 전환기에 일어난 애들한테 인사하고 공입하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너무 다르죠? 믿을만 하죠?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자, 이렇게 통찰력 있고, 강직하고, 뚝심 있고, 근데 두 분 다 러블리까지 하시죠. 그래서 주블리, 저블리, 이렇게 이 두 분과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더 긴 이야기를 못 나눈 것은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전현희 TV, 주블리, 김병준 TV를 통해서 한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원하시면 대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말 이 탄핵 국면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서민들, 약자들, 또 깨어있는 시민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민들에게 여러분 두 분이 위로의 말씀 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전현희 의원 먼저 얘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당을 이끌고 가는데 이재명 대표님을 도와서 혁혁하게 공을 세우고 있죠. 지금과 같은 내란 국면에서도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조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역할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6시간 진압한 후부터는 전현희 의원이 이것을 국회 탄핵 소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문제. 그 끝나고 나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법 관련해서 해야 되고, 다 법적인 싸움으로 갔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명태균 특검법을 하는 거. 물론 당의 법률위원회와 또 원내에서 같이 했지만은 지도부에서는 법률 담당이에요. 그리고 전당대회 할 때 본인이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다 풀어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리더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훌륭한가 안 한가 기준치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인품, 능력, 비전이에요. 인품 면에서 우리 전현희 의원님 울보일 정도로 눈물이 많은데 그만큼 마음이 착하다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보면은 금방 그 느낌이 오고 있잖아요. 공감이 되고 그래서 할 정도로 동고동락하는 이런 리더 인품을 가졌고 능력은 이미 삼선 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강남에서도 국회의원을 하고 여기 와서도 하시고 최고위원 같은 걸 하면서 능력을 또 보여줬고요. 비전 또한 뛰어나죠. 성북갑에 대한 지역에 대한 비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비전도 있기 때문에 인품 훌륭한 능력 뛰어나고 비전 뛰어난 우리 전현희 의원 꼭 우리 당의 핵심적인 인재신데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마 오늘은 전국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지금 한 3,400분 계시는데 전국이 와 있어요. 왜냐 지금 유튜브에서 구독자로 따지면 300만이 넘는 것 같은데 저기 오마이TV 2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오마이TV에 있는 많은 시청자들이 여기에 있고요. 데일리민주, 주불리 김병주 50만 명이 넘죠. 그 다음 전현희 TV 다 많은 100만이 조금 안 되는 전현희 TV. 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또 당원대회가 원래는 최초 계획은 일반 당원대회처럼 제가 와서 특강 형식으로 좀 주문을 했었는데 전현희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성동갑을 알리면서도 의지를 전국 단위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위원 둘이 토크쇼 형식으로 하자. 창의적이고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전국 당원대 이렇게 하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현희의 아이디어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이고 내란이 지속되어 있는데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혼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원 동지들,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한데 이제 거의 산으로 따지면 9분 응선을 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분 응선만 오르면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힘, 진짜로 젖먹던 힘을 발휘해서 이 내란을 극복하는데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현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상동의 고모님들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늘도 굉장히 다시 들어도 정말 이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사정장군다운 그런 실력과 인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에서는 짝꿍인데요. 제 옆자리에 항상 계시는데 뵐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사상장군이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언제나 유쾌하고 그렇지만 이 탁월한 리더십, 전략 이런 것이 늘 돋보이는 그런 분이시라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창진 상대님 우리 민주당의 땅콩향의 또 공익 제보자 우리 사회의 공익과 정의를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또 공익 신고를 하신 우리 박창진 씨가 지금은 민주당의 또 부대변인으로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 가지 인연이 돼서 우리 지역 행사에도 자주 오시는데요. 많은 응원과 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TV랑 데일리민주 오늘 또 이렇게 지역 행사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오마이TV와 데일리민주의 구독자 여러분들 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주 의원님 주블리 TV 50만 명 구독자. 지금 뭐 오마이TV는 200만 명이 넘고 데일리민주도 지금 한창 많이 이제 지금 커가고 있는데요. 전현희 TV는 곧 전현희 100만. TV가 곧 100만. 6만 5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요. 지금 우리가 최고위원들이 김병조 의원님이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유튜브가 새로운 신목이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은 이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스피커 파워를 키워가지고 우리 대선 때에 우리 민주당을 홍보하고 이재명 대표를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해서 대선자까지 10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더 많이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데일리민주, 이거 마지막이. 모두 다 전현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10만 갑시다. 네. 오늘 정말 100년 갑시다. 마음이 따뜻하신 우리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이었습니다. 정말 김병주 의원님은 별처럼 정말 빛나시는 것 같고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해바라기처럼 정말 따스하신 분인 걸 제가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 되면 두 분 모시고 저도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구선거구갑 지역위원회 필승 결의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선거구갑 지역위원회는 당원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분이에요. 그 사진 찍었죠? 네. 최고위원 해드린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지. 자랑스럽지. 아깝지가 않지. 자랑스럽지. 한번 축하드릴게요. 내일 나중에 정원이 듣고 싶습니다. 저 형님도 인사 18기 평론회식 타고 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오늘 저희 방송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여기 TV를 홍보 안 했구나. 아,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럼 나가서. 아유, 감사해요. 자주 봐요. 여전히 우리 활동하는 친구인데. 우리 집회 현장에서 만난 우리 찐당원.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행복회장 오셨다 하셨어요. 아이고. 의원님하고 사진 한번 찍자.
지금 배고프신데 여태까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성일이 좀 제대로 한번 이번엔 미안해요. 의장님 아이고, 아이고, 끝까지 배고프실 텐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냥 끝까지 자리를 하셔서. 아니, 몇 사람 감사합니다. 시상하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누가 방해 안 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 소년공 그 노래 나올 때 의원님 우시는 거 옆에 들었어요. 저 같이 울었어요. 네. 왜 눈물이 나오셨나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 정말 그 역경과 그 지나온 삶이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년공 이재명의 그 모습, 그걸 생각하면서 예,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맺힌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데 훌쩍훌쩍 울으셔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소년공 네, 이재명의 네,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스토리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 노래랑 너무 맞아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거 들으면서 또 의원님 옆에서 울어가지고 의원님 마지막 인사할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의원님 못 쳐다보고 김평지 의원님 쳐다보면 저도 울었어요. 네, 울컥 의원님 했어요. 마음이 네, 네. 와닿았고 대표님 생각하니까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해주셔서. 몰라요. 의원님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최고.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나왔었나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주 감동적인 상황이었고요. 현장에서 사람을 볼 수 있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대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원님의 그 솔직한 그 심정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이재명을 향한 그 소년공으로서 그 살아온 삶을 그 노래에 맞춰 할 때 이 영상이 나올 때 옆에서 우시는데 저는 그때 놀랬고 속으로 그렇구나 잘 뽑았긴 했는데 저 정도일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진심은 그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전현희 의원님 정말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역할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중성동갑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또 지역 활동도 잘하셔가지고 이 비가 오는 우중인 가운데도 꽉 찼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아까 그 상황 보고도 들었겠지만 섬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고 그 바쁜 와중에도 잘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한 이쪽 지역구가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 네 엄청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같이 방송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단결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차례차례 하나씩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나는 모습을 못 보일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